자, 우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방안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오늘 바쁘신 내빈들이 많아서 사진 촬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고요. 곧바로 사진 촬영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내빈 여러분 다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참석자분들도 같이 나와서 찍나요? 자, 기념이니까 다 같이 나와주십시오. 언론개혁 쟁취한다. 언론개혁 쟁취한다. 언론개혁 쟁취한다. 반드시 쟁취한다. 토론회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최하고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과 김현 의원실, 김우영, 노정면, 이주희 의원실이 공동 주관하고요.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도 공동 주관 의원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내빈 여러분들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요. 이진순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위원장님의 발제, 그리고 6분의 토론으로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발표 못지않게 토론도 매우 중요한 순서라서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민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국회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순위에서 검찰개혁에 밀리고 뭐에 밀리다가 결국은 아직도 국정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SNS에 보면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이런데 사실은 언론개혁 중에 방송개혁은 제도적으로는 1차 끝났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방송 3법, 방미통일법 다 통과됐고, 그리고 망법이 통과됐어요. 7월 7일부터 망법이 발효됩니다. 그 징배제가 포함되어 있는. 저는 솔직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협조한 언론인들은 왜 반성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매일 국회의원 반성하라고 하고 어디 반성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언론인들은 청와대 가서 계란말이 먹고 김치찌개 얻어먹으면서 박수치고 이랬던 언론인들도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저의 뜻이 다르지 않고요. 특히 박서군 위원장님의 뜻과는 평생 한 번도 달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밖에 계시고, 저도 박서군 위원장처럼 저렇게 시민사회의 원로로 늙어가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다른 자리에 있지만 늘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어서 늘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박미심이 노조 정말 책자 예쁘게, 그리고 내용도 알차게 잘 만들었네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노조는 박미심이 노조입니다. MG 노조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저희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과기정통위 위원장님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현 의원님, 과기정통위 간사님을 초청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진짜 자리가 많이 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YTN? 꽉 채워요. 네? 유튜브로. 예. 하긴 유튜브 때문에 현장에 많이 못 온. 일단은 이제 1년 접어들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속도를 못 낸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 어저께 YTN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방미통위가 첫 회의를, 조직이 만들어지고 첫 회의를 해서 심의 의결을 했다는 내용을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토론회 때 또 같이 공유하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보고 듣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의 처지를 보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대신 말해서 법제도뿐만 아니라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방송은 윤석열 정권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방송이 정상화돼야지 미국에게 우리 자본이 많이 유출되는 것을 덜 나가게 막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KBS에게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영방송, 그 다음에 보도 전문 채널, 그 다음에 뭐 종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는 약속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전국언론노조 우리 이호찬 위원장을 비롯해서 단위 노조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종사자들께 경의를 표하고 함께 연대해서 투쟁해서 승리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김우영이 안 나오셨고요. 노정면 의원님도 노정면 의원님 안 계시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박소군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윤석열 일당에 의한 친위 쿠데타 방식의 내란이 진압되고 윤석열이 파면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계에는 윤석열 일당에 의한 언론장악 체계가 거의 그대로 작동되고 있을 뿐이고 언론 현장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송 3법이 개정되고 또 정통망법이 개정되는 등 언론개혁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착착 진행되었지만 정작 윤석열 일당에 의해 자행되었던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책임자 문책 그리고 피해 회복과 피해 언론의 정상화 조치는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시기 언론개혁의 핵심적 과제는 윤석열표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조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국정조사는 여야 간 공방 양상으로 진행되기 쉽고 그 경우 진상규명 과제는 물타기 방식으로 흘러갈 위험이 농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의 방식으로 추진하되 특조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또 필요시에는 상설특검 등 특검과 연계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진상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YTN의 공적 소유 구조를 복원시키는 과제, 또 TBS의 사실상 폐국 상태를 극복하고 공영방송으로 재정립하는 과제,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한 언론장의 진상을 규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정상화시키는 과제 등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할 긴급 과제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 방송인 KBS, 공영방송 MBC, EBS 이사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개입과 수신료 분리 증수의 진상규명, 그리고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조치 등도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사회, 정당, 정부 간 거버넌스 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긴급 실행 과제로 결정했고 또 오늘 국회 가방위 위원장님과 국회 가방위 소속 주요 의원님들과 함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 주관하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현식 공동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무도하게
방송 장악의 제 첫 번째 피해자는 당연히 방송사의 구성원입니다. 최종 최대 피해자는 시청자와 청취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입니다. 오늘 토론문에 실린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침을 제가 두 꼭지 정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론장악 외주와 부역을 분명히 기록하고 판단함으로써 정권 변동에 따라 반복되는 언론 장악의 역사를 끊어내야 합니다. 부디 이 법안이 온전히 제정되어 부당하게 입을 틀어막힌 언론인들과 공익신고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랍니다. 진상규명, 책임규명, 회복과 방지, 역사적 기록, 특별법이 지향하는 핵심 4대 과제인데요. 오늘 토론회가 방송계에 만연한 내란 세력을 청산해 공공성을 복원하고 시민의 권익을 바로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이자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민원연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이게 화면이 앞에서 띄울 거라서 그렇죠. 잠깐만요. 인사 말씀 한 분 빼먹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의 이호찬 위원장님 계시죠? 죄송합니다. 빼먹으셔도 되는데요. 진짜 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입니다. 어찌 보면 언론노조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의 작업일 텐데 그걸 또 앞서서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토론회 만들어주시고 또 민주당 과방위 의원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노총과 이제 대통령과의 이제 산별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어렵게 발언권 얻어서 언론 정상화의 시급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 좀 시간표를 보면 지난해 방송사법 통과시키고 이제 각 방송사들의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좀 과거의 진상들 규명하면서 그런 작업들이 좀 됐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표가 좀 약간 저는 좀 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송 언론의 정상화와 그 윤석열 정권의 장악, 방송장악 진상규명은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이슈인 만큼 방송 정상화와 방송장악 진상규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노조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호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모두 무대로 나와주십시오. 발표자와 토론자분들 간단히 소개 먼저 하고요.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사회를 맡은 저는 미디어오늘 사장을 지냈고요. 지금 슬로우 뉴스 대표로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자분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오늘 발표는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이진순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위원장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토론자분들도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성순 민주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 와주셨습니다.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고생하신 분이죠.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역시 황석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발표 못지않게 토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 시간이 20분이고요. 토론은 6분씩 6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진순 위원장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발표를 맡은 저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정치민주분과는 정치개혁, 자치분권, 더불어서 언론개혁 의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자료집에 없는 사진 3장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이게 2024년 12월 자정 무렵의 사진입니다. 계엄 선포하고 나서 그 직후에 23시 50분부터 4일 새벽
4시 4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대통령실 기자실과 국방부 기자실이 폐쇄되고 기자들에게 퇴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오전 1시경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퇴거 조치는 계속 4시 이후까지 이어지고 복귀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자실 폐쇄를 직접 지시하고 진두 지휘한 사람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거 법령 기록 지금 전부 없습니다. 계엄 시의 언론 통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계엄사의 공식 통로도 아닌 일개 경호처 차장이 기자들을 쫓아내고 아무것도 받아 적지 못하게 하고 취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김성호 경호처 차장이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윤석열 체포 방해를 한 혐의 때문에 수사를 받았고 그조차 불구속 상태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지난 1월 26일 여기 계신 박상현 본부장님 보이시죠? 언론노조 KBS 본부가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서 12.3 계엄 당시 박장범 당시 KBS 사장 내정자입니다. 사장 내정자가 대통령실 최재혁 홍보기획 비서관과 공모해서 밤 10시에 계엄 생방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라는 정황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내란 선동과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는 매우 큰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장범 사장이 뭐라고 9시 뉴스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반박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나는 내란 특검과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오히려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게 이분한테는 면죄부가 되고 반박의 증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KBS 사내 감사 요청도 이사회에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파면 1주년이 되는 지난 4월 4일 KBS 뉴스 보도 첫머리가 이렇습니다. 탄핵 1년 내란 청산대 윤 어게인. 마치 이 문제가 어떤 진영 간의 갈등인 양 한쪽에서는 내란 청산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윤 어게인도 만만치 않은 다른 반쪽의 목소리다라는 듯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 문제는 거의 이제 끝났다, 개혁이 끝났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언론 얘기를 하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토론자들께서 실제로 언론 현장에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청산되지 않은 이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체되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시작일 뿐이고요. 해임과 해직이 마치 문제를 끝내고 마무리한 것처럼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다 무혐의 되었고 나는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지도 않았다.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면죄부의 근거가 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이렇게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꿋꿋하게 전사처럼 싸우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이런 작태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근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계엄 전까지로 하면 2년 반에 불과한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피땀 흘려서 이뤄온 많은 언론 민주화의 성과들을 다 파탄냈습니다. 공영방송 파괴하고 언론사 표적심의나 압수수색,
그리고 방송을 사유화하고 장악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쭉 이루어졌고요.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12.3 내란 이전부터 방송을 장악하고 내란 전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사전 준비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파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탄압의 실체적인 진실이라든가 진실 규명이라든가 책임자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에 대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언론 장악, 언론 탄압, 부당한 언론 공공성 훼손에 대해서 주요한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만들자라고 제안합니다. 특별법이 지향하는 4가지 핵심 과제는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실체적 진실을 성역 없이 명확하게 규명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지시, 방송 장악, 공모에 대한 그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법적으로 처벌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질 문제가 무엇인지,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가려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문제로 인해서 부당한 탄압과 장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과정을 통해서 피해 언론인 명예회복, 피해복구 조치,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4번째,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어떻게 사유화하고 장악하고 공공성과 독립성과 자유를 침탈했는지, 거기에 부역한 공모한 이들은 어떤 이들이고 그 안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위법적 부정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공적인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게 마치 어떤 정쟁적 이슈, 진영 간 갈등인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 희망 섞인 기대를 안고 극우파의 앞장에 서려는 그런 이상한 언론인들이 근절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이 새로운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독립된 기구로서 세월호 특조위 등과 같은 사례를 준용을 해서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 1년 그리고 미진할 때 한 6개월 정도를 연장할 수 있는 수준이면 부족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직권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핵심 관련자에 대해서 동행 명령권을 가져야 하고요. 동행 명령을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응 조치에 대한 처벌권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나 각 기관들의 명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 혐의자, 책임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필요하면 특검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의 과거 그 진상 규명뿐만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그 대책 모색을 위해서 필요하면
국민들의 어떤 이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수기적 토론회를 연다든가 공청회를 여는 그런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국가의 공적 기록으로 진상규명 백서를 발간하여야 합니다. 진상규명 조사 대상은 지금 이것은 아주 초기적인 그 제안문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내용들이 추가가 되고 살을 붙여 나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만 최소한의 단위는 이렇습니다. 우선 방통위나 방심위 등처럼 이 관리 감독 기구가 위법적으로 운영되면서 이루어진 바로잡아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정권 차원의 표적심이나 부당 징계까지 포함해서요. 그동안은 방통위 2인 체제로 위법적 운영이 되면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정을 한다든가 뭐 어떤 승인 권한을 남용한다든가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2인 체제에서 결정된 수많은 정책적 결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문제가 없는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건 없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통제한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KBS, MBC, EBS, 낙하산 인사나 이사회에 대한 불법 개입, 그리고 YTN이 김건희 이 학력 위조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괘씸죄에 걸려서 복수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업의 YTN 지분을 강제 매각하게 했다라는 의혹, 그렇게 해서 유진으로 사형화시킨 과정에 대한 의혹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TBS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볼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와 방통위와 행안부가 이 TBS 폐국 과정에 관여한 공모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뉴스타파라든가 다양한 인터넷 방송,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보복성 압수수색, 체포, 무차별적인 수사와 탄압이 이루어진 사안도 다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12.3 내란 당시 초법적인 계엄 통제를 통해서 기자들의 취재권을 박탈하고 물리적으로 그 압박한 이런 상황. 심지어 그 국방부 기자실에는 뭐 안 나가면 테이저건으로 쏘겠다 뭐 이런 협박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시죠? 의외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런 포괄적 문제들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부분들이요. 우선 이것이 특별한 어떤 정쟁적 문제가 아니다라는 국민적 헌법적 권리와 언론의 공공성, 자유에 관한 사안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고, 두 번째는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서 동행명령이라든가 강제조사 권한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특검이나 감사 요구를 통한 사법적 추동력을 가져야 하고요. 네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사과할 거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기 위한 대책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백서를 통해서 역사적 교훈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언론인이 언론사 안에서 가장 두려워할, 공영방송의 언론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청자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저 정권의 끈앞풀이 돼서 권력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데만 혈안이 되면 두고두고 어떤 낙인이 찍히는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진실을 규명하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를 그냥 덮어두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흔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명백하게 진실을 가리고 기록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언론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그 사전에 간담회도 몇 차례 가졌는데
그 현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선 진상 규명 후 정상화의 논리로 혹시나 받아들여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과 언론 정상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자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그 구체적 내용까지 다 발제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더 충분히 얘기가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그 2시간 30분의 내란에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여전히 놀랍고요. 박장범 사장이 무혐의가 난 사안이라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백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 답답하고요.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여전히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앞서 인사 말씀 주신 분들이 다 같이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단호한 결의와 속도가 필요한 때 같습니다. 이진순 위원장께서는 진상규명과 정상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가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토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민원연, KBS, YTN, TBS, 방송미디어통신심의 그리고 인터넷 기자협회 순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김성순 민주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주관하신 민원연 사무처께서 저 변호사 직업 갖고 있으니까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발제자께서 언체 잘 정리를 해두셔가지고 크게 첨언할 부분이 있는지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법안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라든가 우리가 가진 한정된 시간과 인력 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세팅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 이 특별법 관련한 것으로 저는 느껴졌었는데 현 정권에서 진상 규명을 하자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현 정권의 또 다른 언론 장악의 시도라는 식의 기사들이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여전히 물타기만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결국은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딱히 바뀐 게 아직 없고 그리고 문제됐던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보도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헌법 논문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 중에 하나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법안은 과거 청산 법률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참사에 관련한 법률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약간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거 청산의 법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헌법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법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실질적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라는 이념에 어긋나게 남용하여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상황을 전제로 위 사람이 법적, 정치적 권력을 잃은 이후에 뒤늦게나마 정치적인 혁명의 일부로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취하게 되는 응분의 조치 중에 헌법에 따른 법 공동체인 국가가 주도하는 영역을 과거 청산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토론과 자아 성찰이 활성화되고 반인륜적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권위적인 문화를 배척하게 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반인륜적 범죄의 피해자들은 구제하고 민주주의가 내실 있게 실현되도록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현 정권이 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의 언론 장악의 시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부정하는 분은 지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반성이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해야 되느냐만 저는 문제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은 백서를 남기든 조사가 한번 있든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사이의 토론, 자아 성찰인 것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또는 우리 현대 시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하는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과거 청산 법률이 위헌적이냐 위헌적이지 않냐 문제가 될 때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명예훼손적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형벌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얼마 되지 않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적인 측면은 전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통은 이제 범죄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국가가 공인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 피의자나 어떤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일하게 이번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또는 위헌회 차원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그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이라는 논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서도 권력자가 법치주의를 계속적으로 위반하고 권력남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다른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주도해야 됩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 간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성하고 소통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지금 언론 장악의 시도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가 스스로 잘못을 가리고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여론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론이 얼마나 압박당했고 공격당하고 장악받았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성공했었고 실제로 그 시도가, 그리고 그 성공이 그러한 나쁜 성공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요. 진실과 회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18법,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법, 12.9 이태원 참사법 등이 있는데, 이런 법안들이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장치들, 법적 장치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법들의 대동소이한 면들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다 합의하에 갈 수 있는 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서로 다 확인했으면 좋겠고, 오늘 자리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순 민원연 공동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순 대표님은 법률가의 관점에서 이 법안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비슷한 성격이다. 사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맞서서 우리 사회가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나쁜 성공의 원인을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먼저 지난 내란 정권 시절에 권력의 언론 방송 장악에 맞서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주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단체에서 이렇게 소중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송 장악을 지나버린 일로 두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기를 지나면서 KBS는 이후에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정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작 자율성을 향상한 성과가 있었지만 급변한 미디어 시장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재난방송이나 여러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힐 때 KBS가 공영방송으로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언론 장악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이런 KBS의 성과보다 한계를 파고들며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전보다 더 발전된 언론 방송 장악의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언론 장악의 외주화라는 것입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나 언론인 총연합회 같은 사실상 관변단체들은 대통령 선거 시기부터 윤석열 후보와 보조를 맞췄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방송 장악을 언론 정상화라고 분위기 조성에 호응을 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을 퍼뜨리는 데 적극 나서면서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언론사 내부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장악을 넘어서 아예 말살시킬 정도로 언론사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 제도를 흔든 것이고 YTN의 공공기관 지분을 강제 매각해 사형화한 것입니다. 또한 규제심의기관을 장악해서 경영진 해임과 불법 선임을 강행했고 김만배 신앙님 녹취보도,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 비판적 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면서 행정 제재를 남발해서 언론사가 자기 검열을 체화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언론 장악의 주역이었던 이동관, 이진숙, 김백 등은 윤석열 시절에도 언론 장악 전위대로 나섰습니다. 또한 권력의 언론 장악이 부역했던 이들이 규제심의기관에 침투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거나 언론을 장악했고 유관 기관에 진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응당한 평가가 있어야 언론 장악 부역 대가로 사회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행태를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KBS와 관련해서 밝혀져야 될 사안들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먼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과정입니다. 권력이 일방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면서 관변단체와 극우 유튜버들이 분위기를 만들고 내부에서 KBS를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국민 제안을 통해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됐는지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남영진 이사장 및 김희철 사장 해임입니다. 감사원까지 동원되고 이사장과 사장 해임에 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사장 선임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민 선임 당시에 서기석 이사장은 이사들의 합의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파행으로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결선 투표에 진출한 사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고 이사도 사퇴했습니다. 박장범 임명 제청 당시에는 이사회 면접 전날 박민이 대통령실로부터 교체 통보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12.3 계엄 선포 방송 준비 의혹입니다. 발제자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계엄 선포 당일 전 대통령실 홍보 기획 비서관이었던 최재혁이 박장범 당시 사장 내정자에게 전화했고 박장범은 최재현에게 전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KBS는 지상파 가운데 유일하게 계엄 선포 담화를 정시에 방송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코리아풀 공지 이전에 KBS에서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윤석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꼭 밝혀져야 할 최소한의 사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은 내란 정권의 언론 장악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서 권력에 의한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 3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방송 3법 개정 과정에서 법안의 완성도를 떠나서 다소 결이 다른 우려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도라는 건 정치적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서 또다시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방송 3법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권력에 의한 언론 장악이 있어서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히 더 위험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경영진 교체를 통해서 내부 장악을 밀어붙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나 지분 매각 등 경제적 압박과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비판 언론을 압박하는 그런 좀 진화된 방송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가짜뉴스 프레임을 통해서 언론 불신을 부추겼고요. 그 피해를 사회 전체가 다 같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방송 장악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방송 3법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전준형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언론노조 YTN 지부장 전준영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사실 국회도 그렇고 언론노조도 그렇고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공영방송의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마련을 했고요. 그 내란 세력의 부역 역할을 했던 방통위의 그런 과오를 끊어내기 위해서 방위통위를 출범시켜서 이제 다시는
그런 방송 장악의 의무를 다시 시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진정한 방송의 독립을 위한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 사회대개혁위원회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방송 장악이나 방송 장악을 통해서 어떤 정치 권력의 유지를 위한 그런 도구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제 토론은 일단 윤석열 정권에서 YTN을 어떻게 장악을 했고 어떻게 도구화했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YTN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은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지만 저희는 YTN 사형화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영화라는 건 보통 이 공기업들의 어떤 경영의 효율화, 적자 경영이나 여러 문제점, 비효율적인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유 구조를 민영 구조로 바꾸는 걸 민영화라고 합니다. 이제 YTN의 소유 구조를 바꾸는 작업은 그런 민영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YTN이 수익도 많이 내고 있었고요. 신뢰도도 국내 언론사 가운데는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익 측면에서도 어떤 생명력 측면에서도 너무나 경쟁력이 충분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소유 구조를 바뀌었냐 하면 결국 그 목적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YTN이 김건희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 권력의 보복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존 공영방송 체제에서는 사장, 경영진을 바꾸는 방식, 낙하산 사장을 꽂는 방식으로 정치 권력에서 어떤 길들여지기의 작업이 이루어졌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예 소유 구조 자체를 민간 기업에 줌으로써 이게 이 방송 장악의 외주화라고 하죠. 결국 이제 어차피 사장을 꽂아봐야 정권이 바뀌면 또 뺏길지도 모르니 아예 이 자신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민간 자본의 이 방송 장악 작업을 외주화를 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게 YTN의 소유 구조 개편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특정 정치 권력과 거기에 결탁한 자본 세력의 사유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면서 저희는 YTN 민영화가 아니라 YTN 사형화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윤석열 내란 정권 시절에 강행된 YTN 사형화는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이라는 불순한 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그리고 방통위가 관계 부처들, 기재부, 산자부, 농림부 그리고 그 관계 부처들이 관할하는 공기업들을 압박을 해서 지분을 강제로 매각을 하게 했고요. 또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위원만으로 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과정들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YTN 사용화가 목적이나 절차 모두 위법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당시의 매각 승인도 애초부터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보면 당시의 문제점들을 대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해요?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 김건희 씨가 YTN 취재기자에게 직접 통화를 통해서 한 말입니다. 결국 당시 YTN이 대선 국면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의 배우자의 허위 경력을 검증하는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복수를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YTN 사용화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이동관 위원장, 이상임 부위원장 체제에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동관 씨는 방통위원장 후보자 당시에 YTN에서 검증 보도를 했습니다. 이동관 배우자가 인사청탁 명분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증하는 보도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당시 취재기자 회사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동관 씨는 YTN과의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로서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YTN의 최대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인 이상임 부위원장은 당시 심사를 신청한 유진그룹 회장 유경선 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해 당사자이죠. 그 이해 당사자 2명이 YTN의 최대 출자자 변경 승인에 참여했고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당시 YTN 지부에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 두 명이서 스스로 셀프 기각한 다음에 승인을 강행을 한 거죠. 심사를. 위법한 과정이었습니다. 최근에 더 충격적인 위법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산업부와 농림부에 보낸 공문이 폭로가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산업부 산하에 YTN 대주주인 한전 KDN이 있었고요. 농림부가 관할하는 공기업이 한국마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농림부에 이동관 방통위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YTN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사의 지분을 통합해서 전량 매각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게 뭐냐면 당시 YTN의 지분을 여러 공기업이 나눠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량 합쳐서 한 군데에 몰아주라고 방통위에서 지시를 한 겁니다. 이 문구에 써있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보장 혹은 방송법 위반 소지는 대주주가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매각한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방통위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 그 적합한 자격을 가진 데 대해서 심사를 할 권한은 있지만 이 대주주가 지분을 어떻게 매각하는지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개입이나 의견을 표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직권 남용이고요. 이때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 지났을 때였습니다. 결국 이동관 씨는 YTN 강제 매각을 위해서 방통위원장에 취임을 했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당시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 직원들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었어요. 그 실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동관 위원장님 지시로 공문을 전달했다.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위원장님 지시라고 전달을 받았다. 결국 이 방통위가 YTN 대주주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에 직권을 넘어서서 특정한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하도록 지시를 한 거고요. 이게 이 이동관 방통위 공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시 처음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 주주가 되자마자 사장으로 임명한 김백 전 사장의 취임사입니다. 이 김백 전 사장이 YTN 사장 취임사를 통해서 왜 YTN 소유주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김백 사장의 취임사에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2차례나 보도했다. 이것이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바뀐 이유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 방송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불만으로 소유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이 김백 사장 스스로 이 소유구조의 사유화의 목적이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이었음을 자백한 셈이었습니다. 이런 불법, 위법, 불순한 목적으로 점철된 YTN 사용화인데 이 빛의 혁명으로 내란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방송 장악 내란 세력을 청산을 하고 정상화 작업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여전히 방송계에 남아있는 내란 세력과 결탁을 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YTN은 민간기업에 팔렸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 당장 법적 분쟁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유진그룹이 불법한 방법으로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YTN 주식을 처분하게 할 방법이 없다. 만약에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돼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다닙니다. 저희가 규정하는데 한마디로 이건 터무니없는 괴담이고요. 이게 결국 유진그룹이 불법하게 차지한 YTN을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주석에 이게 왜 터무니없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써놨는데요. 일단 1심 행정법원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이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방미통위는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를 했어요.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은 1심 판결에 짧게 하라는 주문이 들어와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1심 판결을 존중하고 유진그룹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진그룹의 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면 되고요.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방송법에 따라서 유진그룹이 최대학 출자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되면 유진그룹은 당연히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고요. 법적으로 규정이 된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했기 때문에 박민통위가 자격을 취소한 이후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을 찾아보면 국가배상 요건이 4가지가 있는데 이 고의성 부분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해서는 당시에 의결 종료수가 규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을 하는 것 자체가 고의라거나 법에 위반된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그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취소를 강행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명백한 법적 규정,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한다고 해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법적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의 법률 검토 결과입니다. YTN의 공적 소유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그룹이 애초에 보도 전문 채널을 경영할 능력이나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내란 세력이 결탁을 해서 최대 주주 자격을 얻었고, 최대 주주가 되자마자 YTN 공정방송 제도들을 모두 무력화하고 정치 권력의 홍보 방송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내란 세력에 결탁했다라는 것은 그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유진그룹의 처음 사장으로 임명했던 김백 씨, 공정언론 국민연대 초대 이사장입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를 보면 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에 참여한 인물들이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당시 폭동에 참여한 인물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공연 발기인이고요. 국회에서 방미통위위원으로 추천됐다가 불결된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도 공정언론 국민연대 발기인입니다. 명백하게 내란 세력이고요. 내란 세력을 사장으로 앉힐 것 자체가 유진그룹은 내란 결탁 세력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란 청산 YTN 정상회의에서는 이 유진의 최다 출자 자격을 박탈을 하고 YTN은 공적 소유 구조를 복원을 하는 게 필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란 세력을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이 방송 장악 진상을 조사하고 규명하기 위한 법 규정 당연히 필요한데, 저희는 지금 당장 피해 입은 언론인을 구제하고 방송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행하는 법 규정 또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YTN뿐만 아니라 TBS 역시 공적 소유 구조 회복, 정상화, 그리고 피해 구제를 위해서 과거사 정립법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문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정부는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조례로 인해 공적 소유 구조가 훼손되거나 경영이 악화된 방송사업자의 공적 소유 구조 회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위항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주식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공성 회복 방안 그리고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결국 이 YTN이나 TBS 등 방송장악 피해 회복 그리고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명분과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특별법 외에도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무총리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 계획의 이행 결과를 설명하도록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그 권한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 시기 방통위 위법한 처분 등으로 공적 소유구조가 훼손된 방송사들의 공적 소유구조 회복 방안에 대해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후에도 위헌적인 혹은 위법한 처분이나 조례로 방송사 소유구조가 위협받는 일이 없게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수립하라라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의결을 하게 되면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행 결과를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설명하도록 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리가 이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따라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계 내란 세력 청산과 공공성 복원이라는 것은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새 정부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신속한 방송의 정상화를 주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준영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토론 듣다 보니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김건희 씨가 복수해야지 하고 난 뒤에 사형화가 시작됐고 김백 전 사장은 취임사에서 아예 방송 내용이 문제에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고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말 그대로 방송장악 외주화라는 그런 기관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고요. 이동관 지시로 구추식 매각이 진행됐다는 정황도 드러났고 이동관과 이상인 방통위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이해관계자였는데 심의 자격 박탈을 스스로 이의신청을 셀프 기각했죠. 이런 모든 범죄 정황이 제대로 수사됐는가? 그렇지 않다. 방송 3법 이후 모든 게 정상화됐는가? 역시 그렇지 않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준영 지부장의 요구였습니다. 자, 다음은 TBS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장님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일단 TBS 사태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은 그냥 저는 한마디로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방송사 전체가 패국 위기에 처했다라는 게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2022년 7월 4일 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다수파가 76명 서울시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 예산 지원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처음 발표했을 때 정말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모두 하셨을 겁니다. 저희 TBS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학계, 언론계 다 좀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지방의회가 특정 방송사의 예산 지원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공식 선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당시만 해도 상식 밖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실제로 벌어졌고 지금 TBS는 3년째 제작비 없이 운영하고 있고 1년 7개월째 저희 구성원들은 돈을 받지 않고 3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의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EFM, 그다음에 FM, 라디오 채널과 TV, PP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TBS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서울시의 국민의힘 이 삼각 구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는 탄생하자마자 언론 탄압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언론을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에 그 각종 보도를 보면 김건희 녹취록 등을 겪으면서 언론을 감시자가 아닌 정치적 적대 세력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프레임을 잡으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도적으로 가짜뉴스 편파방송이라는 낙인을 찍기 시작했고요. 지금 옆에 계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표적심의와 징계로 이어지는 그런 신호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1공형 다민형제를 실제로 생각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 비판 언론의 기세를 꺾을 본보기가 필요했고 그 최적의 타겟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TBS가 낙점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전부터 TBS를 기능 전환이나 예산 지원 중단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작전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자 시의회의 자율적 결정이라며 책임을 비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시 집행부는 시의회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TBS 출연금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삭감하며 고사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게 왜 나쁘냐면 행정의 외피를 쓰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TBS를 서서히 말라주기는 오히려 탄압을 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사를 시키는 아주 잔인하게 TBS를 망가뜨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의 국민의힘은 입법권을 무기화한 정치적 돌격대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개원 단 나흘 만에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사전에 대통령실 인수위 정도
이걸 계획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9대1로 민주당이 9,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이었거든요. 근데 6대4로 7대3으로 바뀝니다. 그럼 새로운 의원들,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건데 2호 조례안으로 나흘 만에 폐지 조례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공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칙들 과감히 삭제하고 단 한 줄의 폐지 조항만 남겼습니다. 폐지 조례안 내용은 딱 이겁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이 단 한 문장, 이 짧은 조례가 30년 넘게 시민과 함께해온 공영방송 TBS 존립 근거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동시에 편성권, 제작권, 예산권, 방송의 미래까지 전부 이 단 한 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TBS는 그러면 어떻게 살려야 될까? 사실 과방위 의원들에게 되게 죄송합니다. TBS의 문제가 정말 층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결국 지방선거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방미통에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겠지만 진짜 TBS를 출연 기간, 과거의 출연 기간으로 돌리고 다시 출연금을 복귀시키기까지 저희가 계산하는 바로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승리하고 7월 1일 날 개원한다고 해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송출비도 내기 어려운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태를 이렇게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권력이 정책 결정 하나로 국가의 공공재를 파손한 사건.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TBS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TBS 특별법에 무엇이 담겨야 될까? 저는 정치 권력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윤석열 대선 캠프 때 대통령실 차원에서 TBS 관련 문제가 제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특정 진행자와 컨텐츠에 대한 퇴출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행정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 70명 전원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는지 그 실행 과정이 밝혀지기 어렵겠지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 폐지를 통한 재정 차단 구조, 이거에 대한 경위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행정적, 그다음에 입법적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조례 폐지안을 통해서 방송사 하나 날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앞으로 언제든 계속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조사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 행정조치 결과 과정입니다. 조례가 폐지됐으니까 출연기관에서 해제 요청하는 건 당연하다는 그들의 입장이 있지만 어쨌든 이 과정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서울 행정안전부가 출연기간 해제를 승인하고 고시한 과정에서 방통위와 협의 의미를 준수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결과 해당 조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교류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배제 여부, 방통위가 그때 당시에 유보 의견을 했습니다. 출연기간 해제에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경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 지방법에 의하면요. TBS가 출연기관에서 해제될 때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민영화 시도가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민간기업 인수 논의, 내부 메신저를 통해 민영화를 추진한 정황이 있었고 대통령실을 포함해 서울시가 여기에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방송법과 방송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저희가 그 규정들을 좀 곡해서 해석해서 민영화를 하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연금 전면 중단, 장기 무급 제작, 족집 붕괴, 인력 이탈, 임금 체불 등 노동자 피해를 포함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한 후에 이거에 대해서 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BS 사태는 조례 폐지와 재정 차단, 출연기간 해제를 통한 법적 지위 제거 그리고 민영화 시도까지 결합된 구조적 개입 사건입니다.
공영방송을 해체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권력 작동 과정을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진상 규명, 책임 규명,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포함하는 입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행정의 형식을 빌린 언론 통제 사건입니다.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시민의 정보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현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지방 권력이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파손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입법적 외피와 행정의 형식을 두르고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방송을 권력이 없앨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가 출연기관을 해제하고 방통위가 신중한 검토를 하면서 발을 빼는 그 일련의 과정에 정치 권력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되고요. 권력의 작동 과정을 조사하고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진상규명, 피해 회복, 재발 방지까지 이번 특별법에 담겨야 된다. 시간 역순으로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이게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고요. 이 특별법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황석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황석주입니다. 이렇게 긴 이름을 또 실수 안 하고 얘기한 게 오랜만인데요. 네, 저희가 심의 공백을 겪은 지는 벌써 10개월 가까이 됐고 방미통일법이 제정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변한 것이라고는 새로운 위원들이 와 있는 것뿐 아직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유일임 전 위원장은 밖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다니고 있고 당시 부역했던 감사실장을 비롯한 실국장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그 민원사주 의혹을 밝혔던 공익신고자들은 여전히 검찰 송치 상태로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잡힐 수 있게 저희가 더 노력해서 끝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은 단순히 과거 정권의 실정을 들춰내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이 법은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에 가짜뉴스라는 자의적인 낙인을 찍고 합의제 심의기구를 동원해서 법정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남발하면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았던 국가폭력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역사적 선언입니다. 특히 저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유일임 위원장 체제에서 그 어느 때보다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위원회가 도리어 정권의 비판 세력을 억압하는 선봉장이자 청부심의의 하청업체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저는 방미심의 내부에서 벌어진 참담한 진실을 증언하고 특별법을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핵심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사안은 유일임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입니다. 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디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입니까? 단순히 이해충돌 규정을 위반을 넘어선 합의제 심의기구의 존립 근거 자체를 뿌리채 흔든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 친척, 지인들을 동원해서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 민원을 조직적으로 제기하게 하고 이를 명분 삼아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과징금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면서 반칙을 저지르고 그 반칙을 근거로 상대방을 퇴장시킨 꼴입니다. 특별법은 류일임 전 위원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혹은 누구와 교감하며 이 끔찍한 사유화를 기획했는지 그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거대한 비위를 감시하고 제동을 걸었어야 할 국가 사정기관들이 일제히 눈을 감고 도리어 이를 비호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상규명의 칼날은 류일임 개인을 넘어 이들 기관의 직무유기를 향해야 합니다. 먼저 감사원의 비겁한 면죄부입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26년 2월 4일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서 민원 사주의 정황을 확인하고도 확보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 사주를 단정할 수 없다는 면죄부성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황은 뚜렷함에도 추가적인 강제 조사나 수사 의뢰를 포기한 감사원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둘째로 경찰의 편파적이고 의도적인 늑장 수사입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본질을 흐렸습니다. 공익 신고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건은 수사력이 막강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여 대규모 인원으로 번개처럼 압수수색을 강행한 반면에 정작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 사주
건은 일선 양천경찰서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양천경찰서는 늑장 수사로 일관하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출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었습니다. 그나마 언론에서 보도한 게 아니었다면 이 민원 사주 의혹은 그대로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의도하고 경찰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배당한 결정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특별법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임무 포기입니다.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는 박미심이 내부 직원들의 결연한 이해충돌 신고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급기야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위원장이 피신고인인 그 수장으로 있는 박미심이 측 저희 그 위원회에 자체 조사를 맡겨버리는 상식밖에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감사를 맡긴 셈입니다. 박미심이의 자체 부실 감사를 근거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던 권익위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 내부에서 정성화 TF를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이를 조사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권력의 묵인 아래 국가기관들이 직무를 유긴하는 동안 조직의 부끄러운 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용기를 낸 우리 내부의 공익신고자들은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민원 사주를 고발한 우리 지부 동료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혐의를 뒤집어 쓴 채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내부 감찰과 경찰의 강제 수사가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의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한 내부 고발을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하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공익신고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입을지 보여주는 치명적인 선례가 될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하며 국회는 공익신고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아줄 법적 구제 수단을 이 특별법 안에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네, 박미심의 주인은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특정 정치 세력도 아닌 오로지 국민입니다. 우리 박미심의 구성원들은 지난 몇 년간 조직의 독립성과 신뢰가 찢기는 과정을 뼈아프게 지켜보며 현장에서 힘겹게 맞서 싸워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특별법은 국가 권력이 어떻게 법의 외피를 쓰고 합법을 가장하여 언론의 자유를 유린했는지 기록하는 징비록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 법안이 온전히 제정되어 입을 틀어막히는 언론인들과 공익 신고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한민국 심의제도가 다시는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단단한 민주주의의 방파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희 노동조합 역시 흔들림 없이 그 길에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황석주 지부장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권력이 입맛에 맞지 않은 보도를 가짜뉴스나 낙인을 찍고 제재를 남발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았던 국가폭력을 끝내야 된다. 위림 전 위원장 아직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민원사주 혹은 정말 합의제 심의기구를 흔든 국기불란 행위였지만 과태료로 끝났습니다. 아직 배후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감사원은 물증이 없다고 발을 뺐고 경찰은 공익신고자로 오히려 괴롭혔고요. 국가권익위원회도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특별법에서 심의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토론 드릴 텐데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으실 텐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준희 협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토론문 제목은 윤석열 정권과 언론 통제 구조와 11.3 불법 비상계엄 언론 통제 사건입니다. 토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의식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통제는 구조화된 통제 체계로 작동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언론 및 독립 언론에 대한 이 선택적 탄압, 압박, 그리고 12.3 불법 비상계엄, 12.3 내란이죠. 상황에서 물리적 언론 통제가 결합되면서 언론 자유의 그 전반을 위협하는 그런 통제 체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구조적 언론 통제는 사중 체계로 통제가 이렇게 강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형사 수사
그리고 두 번째 행정 규제, 그리고 출입 통제, 유통만 차단이 결합된 전 단계적인 그런 통제 구조로 진행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더 탐사 현재 누탐사죠. 압수수색을 18회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진구 기자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2회 청구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소리 시민언론 민들레 뉴스버스 리포에트 뉴스타파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기소 등 형사적 통제가 강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계속 말씀하셨지만 방심위의 뉴스타파 같은 경우 심의 시도 등 행정 규제가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미디어오늘 그리고 뉴스토마토 그리고 또 모르실 텐데요. 일간투데이라고 저희 협회 회원사인데 포함해서 세 곳에 대해서 출입 정지를 시키고 장기간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이제 우리 위대한 주권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제 확인이 됐는데 지난 정권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대통령실 출입협회에서 그 자격이 박탈된 거를 새 정부 들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 자리도 계시지만 가방위에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또 김현 의원님 등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또 갖고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 지원해 주셔서 이 문제는 현재 바로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독립언론에 관한 유통망 통제 부분인데요. 심의방송 RTV라고 있습니다. 재단 법인인데 2001년에 법인 설립되고 2002년에 개국한 시민주 국민주 방송입니다. 스카이라이프 위성 채널에서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통일TV는 KT 지니TV에서 퇴출을 시켰는데 다행히 통일TV의 경우는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소를 했지만 채널이 복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민방송 경우는 현재 지금 민사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 2심이 지금 항소를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또 연합뉴스의 경우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중간에 구독료를 대폭 삭감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재, 보도, 유통 전 과정의 통제 형태가 강행이 됐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TBS 경우도 마찬가지고 YTN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배 구조를 바꾸거나 조례를 폐지를 하면서 이 채널 자체를 완전 성격을 바꿔버리거나 유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신방송과 통일TV의 경우도 보도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채널을 폐쇄시키고 들어버리는 그런 형태는 이전의 언론 탄압과 탄압에 비해서 더 강화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제 작동 방식입니다. 권력 핵심에 관한 보도를 인터넷 언론 및 독립 언론이 했을 경우에 즉각적인 수사 및 압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이 보도에 관한 가짜뉴스 프레임을 적용하면서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매체를 딱 찍어서 타겟팅해서 언론 탄압을 이제 강범위하게 자행을 했습니다. 더 탐사, 누탐사와 서울의 소리의 경우 아시지만 이 윤석열 정권 내내 탄압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 보도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고 계속적으로 탄압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3 불법 비상경 언론 통제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진순 위원장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당일날 국회 현장은 다수의 언론과 또 인터넷 언론, 유튜브 분들이 현장 중계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또 가시면서 하셨지만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는 그 승인된
언론사 외에는 현장 중계를 평소에도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날과 그 12사 새벽 사이에 간간히 보도됐던 일부만 보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기자실에서 계엄 상황에서 불법 비상계엄 상황에서 언론 통제와 탄압에 관해서는 그 전모가 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기자실과 국방부 기자실에서 5시간 가까이 기자단을 통제를 하고 중간에 계엄사 지시라면서 기자단 전체를 전체에 대해서 퇴거 명령을 고지를 하고 강행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방부 기자실에서는 테이저건 군사 경찰이 2명이 난입해서 남아있던 6명의 기자들에게 나가지 않으면 테이저건을 발포했습니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임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 기자실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승인된 공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변인실을 통한 그런 협조 요청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경호처와 대통령 경호처 또 국방부 같은 경우 군 병력을 직접 동원해서 언론을 직접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관련 재판에서 언론사 단전 단수에 관한 부분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이 용산에서의 그 기자단 언론 통제는 경호처 인원과 국방부의 군사 경찰 인원을 직접 동원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 불법 비상계엄 내란 상황에서의 헌정 질서를 침해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조금 그 정리를 해보면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정보 접근권, 언론 접근권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문서 이런 것들을 남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김성훈 경호차장이 최종 지시자라는 걸 어떻게 확인했냐면요. 제가 작년 말부터 올 지금 현재까지 진행했지만 한 15차례 가까이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 기관에 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공개 청구 결과 받아낸 현 대통령 경호처의 공식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시를 했고 이진아 경호경비안전본부장이 지시를 받았고 땡땡 부장이라고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장과 경호처 그리고 102 경비단 인원에서 13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진행을 한 사건입니다. 네, 그 구조와 사건의 연결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 언론 통제, 독립언론 통제와 12.3 불법 비상계엄 언론 통제 사건은 동일한 그런 통제 방식, 전 그 방위적인 통제의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시에는 그 수사나 행정, 출입, 유통 통제를 하면서 비상시에는 물리력을 동원한 언론과 기자에 간 직접적인 통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윤석열 내란 정권의 검찰 독재 권력이 언론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3년 내내 그리고 막판에 비상계엄 내란 당시까지 언론 통제 탄압을 실행을 했습니다. 앞서도 여러 말씀들이 나왔지만 이러한 그 언론 통제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직무유기, 강요, 공공기록물 관리법 여러 가지 그 위법 혐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12.3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대통령실 기자에 있었던 20여에서 한 30여 명 그리고 바깥에서 그날 대통령실 기자실 국방부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기자들이 한 30명 됩니다. 합치면 한 50여 명, 언론사로 따져도 한 40-50개 언론사에 관해서 통제를 했는데요. 이것은 12.3 당시에 내란을 불법 비상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언론을 직접적으로 통제한 헌정질서 침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명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특별법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사회대격위원회에 특별법 추진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권력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그 정부에서도 언론에 관한 강압적인 통제, 위법적인 통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고 지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입법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방송 분야에서의 언론 통제 장악 사건과 함께 인터넷 언론, 독립 언론에 관한 민들레 서울의 더탐사 누탐사 RTV 통일TV 퇴출 사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언론 통제 사건, 13 비상계엄 사건까지 전체를 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설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론하고 제안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제가 그 현재 상황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방부 기자실 사건은 저희 협회를 대표해서 국방부 내란 전담 수사본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장을 했고 최근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경호처 위법 통제 사건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권익위원회가 앞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지금 단순 송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0시 17분 0시 35분입니다. 0시 36분 14초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관이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계엄사 지시를 하면서 기자단 여러분 나가십시오. 지금부터 퇴거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누구 지시냐고 물으니까 경호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육군 대장이 여기 기자들 퇴거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제가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특별법에 포함해서 이 무지막지한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의 언론 통제 사건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희 협회장님,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비파 언론 전반에 다양한 형태의 보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독립언론과 언론인들을 압수수색하고 퇴출하고 겁박했고요. 12월 3일 저녁에 기자들을 기자실에 내보내고 심지어 군사경찰이 난입해서 테이저건을 쏘겠다라는 위협을 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도 없고요. 윗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법을 이야기하지만 늦은 만큼 더욱더 단단한 그런 결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분의 발제와 6분의 언론장악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론으로 들었고요. 이후 순서는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과 김현 의원님 플로우에 계시는데 각각 두 분 말씀을 듣고요. 또 플로우 의견과 의견도 듣고 질문과 의견도 듣고 발제자 토론자분들 의견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가지 마시고 한 말씀 하고 가십시오. 네. 네네. 네. 그러면 자 최민희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김현 의원님 말씀 듣고 또 이따 임미애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석원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하시고요. 마이크 한번 돌려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박미통이 나와 있나요? 박미통이 안 왔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건 오늘 보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허가된 방송사와 이제 그 TBS가 지금 청문 대상으로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청문 대상 사업자가 돼서 그 박미통희 위원장이 상업 광고 허용 문제를 오늘 논의하겠다, 의결하겠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좀 배치가 있어서 확인 좀 하려 했더니 또 이 시간에 안 넣은 게 또 들켜버렸네, 박미통이. 제가 예상하고 한 건 아닌데 원래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내용 왔습니까? 예. 모르죠. 그러니까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안 와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법 담당이세요, 그러면? 오늘 어디 부서 지상파일까요? 그렇죠. 이래서 제가 늘 가방이 회의 때마다 방미통일을 이쁜 마음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이런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좀 지금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 FM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조건부로 방송 상업 광고를 허용해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청문회 후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도 긴장이 좀 덜 된 거 아니냐, 내지는 이 TBS 문제를 좀 소홀히 다루는 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요. 사실 뭐 YTN도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이제 물론 전쟁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 야당의 주장을 뭐 여당 대표가 수용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속도를 내야 돼서 합의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19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정말 하고 있고, 그리고 노래만, 음악 방송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사실은 좀 되게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호찬 위원장님께서 더 열심히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임미 의원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박석훈 대표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인사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격려사를 좀. 저는 늦게 사실 요 앞에 이거 붙은 거 보고 윤석열이 눈에 띄었다기보다는 솔직하게 사심으로 이진순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주최를 한다길래 지난번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정치개혁과 관련된 의견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미안한 마음, 부채의식이 있어서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이러고 들어온 겁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이룡 기자님? 정일용 기자님? 네. 오늘 토론에 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특별법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 언론 장악 진상 규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 또 방송 장악 진상 규명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제 아마 방송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언론 장악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그 특별법 만들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이제 이사로 있습니다만은 연합뉴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준희 인터넷 기자협회장이 언급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부 구독료를 갖다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을 한 것은 연합뉴스를 갖다 꽉 잡으려는 그런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뭐 이걸 과시라고 말 잘 들으면 이제 좀 풀어주겠다, 이런 식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하게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었고 왜 어떻게 해서 그걸 하게 됐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일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특별법 안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이준순 위원장님께서 지금 특별법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 뭐 일정이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 포함해서 한번 정리 말씀 해 주십시오. 하나
송구하지만 오해를 좀 바로잡았으면 하는데 이 법안의 입법화를 사회대개혁위가 추진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추진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 의원님이나 그 과방위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이렇게 협의하는 자리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많이 나온 얘기 중에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 근데 그게 사실 법에 왜 피를 쓰고 행정적인 어떤 그 제도에 탈을 쓰고 진행된 굉장히 이 그 정치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의 외주화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법과 제도에 따라 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현장의 실상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 있다. 오히려 법과 제도가 어떻게 악용이 되었고 그 빈틈과 허술한 구석이 어떻게 이런 언론 장악의 빌미가 되었는지를 밝히고 그 빈 구석들을 재발하지 않도록 메워나가고 다시 보수해 나가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그 정일영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를 전액 삭감한 그러니까 여러 언론을 장악하는 방편 가운데 그 밥줄 끊기를 통해서 고사 작전을 편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그랬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그랬고 TBS 지원조례 폐지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포괄적으로 같이 다뤄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은 김현 의원님, 이제 공은 과방위로 저희는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조속히 이 법안의 구체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이고 여기 함께 하고 계신 모든 그 단체 기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대 개혁위에서 지난 3월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서 20개 긴급 실행 과제를 발표했고요. 그중에 유일하게 하나의 언론 개혁 과제가 바로 이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현업 언론사라든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같이 취합하는 간담회들을 열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취합을 하고 제안을 하겠지만 최종적인 그 발의는 국회에서 하게 될 텐데 아직 그 가방이나 김현 의원님이나 이쪽하고 논의는 없는 상태였네요. 논의했습니다. 했어요? 네. 김현 의원님 아직 모르고 계시는데. 시작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시작한 분하고 아니에요. 그 진행 간사님하고 오늘 하시라고 하는 게 지시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수 변호사님이나 그 토론자분들 짧게 또 한 말씀 하실까요? 마지막 정리 말씀. 들으시고 또 플로어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십시오. 그 토론자분들께서 말씀 주시다가 계속 찔리는 게 이제 통일 TV 문제라든가 뉴스타파도 그렇고 박미심이도 그렇고 제가 저 법률 대리인으로 막 관여를 했었는데 이게 뭐 박미심이 토론문의 진상규명 핵심 과제 다 국가기관의 총체적 방조라고만 적어주시고 대리인의 무능 뭐 이런 얘기는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건 뭐 그냥 드린 말씀이고 요즘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1공영 체제, 뭐 다공영 체제 뭐 이런 식의 언론학자분들은 얘기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제가 언론학 전공이 아니라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몇 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1공영이든 뭐 전체 민영하든 각자가 잘 작동하면 별 문제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뭐 정말 그냥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본 적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재판소원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하다가 그 동아투이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동아투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민간 기업에 대해서 광고를 끊고 그 광고를 끄는 것을 빌미로 계기로 기자들을 해직시키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를 장악하는 형태의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게 이제 민간의 어떻게 보면 약점인 것 같습니다. 정권이 강하게 들어올 때 사업자라는 것은 그 바람에 이렇게 몸을 숙이는 풀 같은 존재가 되지 않나 싶은 것이고, 뭐 옛날 막 이야기로 또 해보면은 중국은 만리장성이 있고 옛날 고구려에는 천리장성이 있잖아요. 근데 천리장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장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산성이 곳곳에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중국이 쳐들어오면은 요동성인가에서 막았던 것 같고, 근데 그 요동성이 뚫리면은 안시성에서 막고 이런 형국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의 3년 동안의 언론 장악 시도가 저는 이 고구려 산성들을 하나하나 먹으려는 과정이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지금 화가 나고 그 피해가 너무 슬프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승전한 것에 가까운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산성들에 대해서 그냥 쳐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냥 그거를 먹어보려는 시도하는 것 자체가 패착이라는 형태의 어떤 인식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KBS는 누가 통제하고 MBC는 누가 내부에서 감독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간혹 드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근데 그 비효율이 지금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보루다라는 것이 좀 더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고, 방송 현업분들이나 언론인 현업분들도 좀 뭐 자세한 뭐 다큐 같은 것들이라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소비자로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공영이라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다 같이 이거에 필요한 면이 있다,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필요한 면이 있다라는 것에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비효율에 대한 걱정이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론이나 방송에서 강한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준수한다는 어떤 결심을 하시고 공표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토론자분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가십시오. 이준희 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아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아까 누탐사 얘기를 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2022년 7월에 윤석열 만취 그 사진을 제보받아 가지고 보도한 매체가 더탐사입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 이후에 윤석열이 어떻게 했는지 밤에 술판 버리고 다음 날 가짜 출근 차 보내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 그 백석대에서 소나무 분재 1천만 원 이상 추정가입니다. 이게 한남동 대통령 간접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더탐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영상도 있고. 그리고 이 간접 이 공사나 용산 대통령실 정축공사에 관해서 21g 이런 부분들을 누탐사 더탐사 보도를 했고, 소래소리는 디올백 수수 장면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보도 기법이나 방식에 관한 비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본질을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 김건희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김건희 이 세력의 그 추악한 모습을 인터넷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체들을 타겟해가지고 계속적인 탄압을 가해 왔습니다. 앞서 결론 제안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었는데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비상계엄, 그러니까 내란 상황이라도 언론의 접근권, 정보 접근권, 취재권을 박탈하거나 통제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언론계 또 가방이 또 계시지만 해서 저는 언론 접근권에 관한 법제화 부분을 제도적 장치 법제화 부분을 좀 반드시 모색을 했으면 하고요. 그
끝으로 저희가 이제 민변과 민변 미디어 언론 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논의를 했는데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기에는 또 아직도 상당한 좀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11.3 이 용산 언론 통제 사건 국방부는 저희가 고발했지만 경호처의 이 미흡한 행위에 관해서 언론노조 비롯해서 같이 고발을 할 수 있으면 추진을 좀 같이 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공개 내용에 관해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 대통령 경호처가 공개한 그 내용에 따르면은 당시 김성훈 경호차장에 의한 그 경호처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통제 조치라는 그 명확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행위에 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담아서 이렇게 보내왔는데 지금 경호처가요. 제가 계속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니까 그 내란의 행위에 가담했고 직위 해제돼 가지고 지금 직위 해제된 지 10달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급여를 받으면서 지금 경호처에 남아 있는 이진아 전 경비안전본부장 등에 대해서 어떤 그 조치, 감찰, 징계를 했는지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까 비공개해 버렸어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경호처 차장을 10달이 넘게 지금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호처의 내란 가담 행위에 관해서 반드시 조사하고 엄중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토론자분들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YTN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부가 바뀌고 나서 유진그룹이 최대주 자격 유지하려고 진보 진영 인사들을 무더기로 YTN 이사회에 꽂았습니다. 면면을 보면 양상우 한겨레 신문 전 사장, 그리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유정 전 민변 부회장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유진의 이제 대리인으로 부역자로 YTN에 와서 YTN을 정상화시키는 것처럼 외부에 포장을 하고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내부 구성원들은 너무나 분노하고 있는 게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 시대다. 대우만 잘 받으면 되지 수요구조가 무슨 상관이냐. YTN 구성원들은 꿈이 없냐. 이런 얘기하고요. YTN은 뭐 고인물 같다. 뭐 폭력적이다. 뭐 이달 기자상도 못 받는다. 뭐 노력도 안 하는 것 같다. 니네가 못하는 게 유진 때문이냐. 니네가 무슨 노력을 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특히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이라는 분은 인권연대 상근자인데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정말 이런 분들이 그런 그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아온 분들이 맞는지, 저는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유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직함을 사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분노하고요. YTN에서 지금 모든 기수, 거의 250명이 넘는 사원들이 성명을 썼습니다. 2008년도에 대량 해직 사태보다 더 많은 성명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는 계속 이 사람들이 밖에다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은 진보 진영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를 장악했으니까 다 괜찮다. 정상화될 수 있다. 실제로 정상화되고 있다. 라고 외부에 계속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요.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 과실을 자기들이 따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YTN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유진그룹이 나가지 않는 한 YTN은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또 그 정권에 맞는 이사 꽂아다가 유진이 계속 활용할 겁니다. 그 방송사가 어떻게 언론사가 그런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이사회를 바꿔가면서 그 자본에 복무하는 게 어떻게 언론사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회에 누가 오든 뭐 한겨레신문 사장,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진그룹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한 절대 YTN은 정상화될 수 없고 그 김건희가 복수심에 팔아넘긴 게 유진그룹이고 그 유진그룹이 그 자기한테 YTN을 준 사람한테 보답하려고 망가뜨린 거예요. 유진그룹이 나가지 않는 YTN은 정상화되지 않고 내란 청산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유진그룹의 소유권에 다시 YTN의 공적 소유구조를 복원하는 것만이 YTN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라는 점을 꼭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YTN도 기운 내시고요. 그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훈 대표님 한 말씀 더.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 사회대개혁위원회 차원에서 과제를 설정하고 또 논의하고 그 점에 대해서 어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개요, 방향 이런 정도 나와 있고요. 지금부터 오늘 이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재정 논의가 본격화돼야 된다. 시작되고 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점은 아마 국회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논의해온 거를 잘 정리를 해서 국회에 잘 우리 김현 간사님께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4시까지 끝낼 건데요. 제가 중간에 잠깐 정리를 해보면 오늘 토론회는 정말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방통위와 종편 출범 이후 20년의 방송장악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토론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참혹했던 3년 그리고 정상화 1년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자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합법적 외피였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그런 언론 탄압이 합법적인 외피를 쓰고 진행이 됐다라는 건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단순히 이 기존의 법안 안에서 법률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언론사의 재정을 끊고 공적 지분을 내다 팔고 제재를 남발하고 압수수색하고 겁박하고 언론 탄압이 언제부터 합법이었나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거고요. 발제와 토론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는데요. 하필이면 대통령이 방송을 봤네.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당시 KBS에 전화해가지고 방송을 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당시 이정현 어떻게 됐나요?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그 잘못된 역사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비극이 반복되고 그런 게 아직도 합법적인 외피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언론이 여기까지 밀어붙여도 여기까지 좀 탄압해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줬던 거죠. 오늘 토론회를 진행해 보니까 이 특별법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의혹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우리 정상화 1년을 겪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더 강력한 레드라인을 구축하고 여긴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한 그런 우리 사회 같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김성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 규명과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될 그런 책무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진수 위원장님 마무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현 위원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낼까요? 그러면 박수 한번 주시고요. 토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